끝털입니다. 거기서부터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 흐름상 가에 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념적 가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살아가려는 의지, 즉 의적 가치의 형태로 모든 생명체들의 본능 속에 깊이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유정성을 지닌 모든 동물들에게 외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특히 인간의 경우는 이를 명시로 의식하고 있으며 이렇게 의식된 내용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가치관을 이루는 선천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점은 이러한 생명 가치관은 1차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기의 삶의 주체가 일체적으로 자신의 생명 단위로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 점이 본능에 각인되어 있다.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첫 번째 줄에 생명의 가치에다가 네모를 딱 쳐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대로 그 밑으로 한 5줄 내면 자신의 생명에다 또 네모를 쳐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역시 자기중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관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생명은 서로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합리적 사변에 의해 도달하는 관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오는 느낌인 것이다. 그러나 느낌만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의 생명 가치를 동등한 가치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의 생명 가치에 대한 일정한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자신에게 자기 부모의 생명이 상대적으로 더 소중하게 느껴지면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온당한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대등하게 태어난 인간이라고 할 때 내 생명 또는 내게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만 소중하고 남의 생명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자, 만약에 거기 나온 맨 위에 첫 번째 문단까지를 여러분 자신 뭐죠? 자기중심의 생명가치라면, 그렇죠? 생명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죠? 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죠? 이렇게 봐줘야 돼. 이어서 세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사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같은 정도로 소중하다는 이 대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적 과정이 사용되었다. 이는 우리 느낌 속에 부각된 인간 생명 가치의 차별성과 합리적 사고가 말해주는 동등성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이겨내는 의식을 누리게 되면 이에 반영하는 사회적 형체가 바로 윤리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뭐죠? 아주 간단히 생명윤리의 등장이야. 그죠? 생명윤리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특히 남의 생명의 소중함이 자기 생명의 소중함과 원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윤리의 바탕에 깔린 기본 윤리가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일러 황금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원적으로 같다고 한 점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소중함에 대한 상대적 차이를 심정적인 면에서까지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입장에 서면 그가 느끼는 바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해를 지니고 이 이해가 공유되는 바탕에서 모든 사회의 기본을 마련한 것이 바로 윤리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신 대로 맨 밑에 줄 사회의 행위의 기본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네모죠. 이것이 네모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네 번째가 뭐죠? 윤리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생명 가치에 대한 이러한 고찰이 인간이 아닌 여타 생물이 진 생명까지 확장되어 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물과 식물, 박테리아의 생명까지를 모두 인간의 생명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할 것인지 혹은 이들의 생명적 가치를 상대로 낮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윤리학자들의 한가한 이론적 과제로만 치부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우리에게 인간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다룬 것만으로 벅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인간 생명만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해서 거기 1번 보세요. 인간의 생물이 진 생명의 가치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결국은 뭐죠? 인간 이외의 생물에 대한 뭐죠? 생명의 가치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답은 당연히 몇 번이어야 돼? 1번이어야 돼. 여기 나온 그러나 이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나타날 거야. 그죠? 됐습니까? 다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뭘 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수능에서 듣기를 하거든. 그죠? 듣기 하죠? 이때 듣기 할 때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 앞에서 메모하잖아요. 메모하면서 있잖아요. 그렇듯이 늘 밑줄 치고 박스 치고 핵심을 찾아서 별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걸 하면은 이러한 비문학은 정말 쉽게 풀립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누리마루 9어 6 논지 전개 방식에 와 있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밑에 지방직 구분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있다, 없다는 동사와 형사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를 중요시하여 따로 전제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대체로. 우리가 있다 없다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죠?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돈이 있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죠? 소유의 개념으로 봤을 때와 존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소유의 개념으로 볼 때는 대체로 품사를 뭘로 보죠? 형용사로 보지만은 이때는 동사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것이 동사로 보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보조 용어일 때도 동사, 형용사 둘로 나뉘죠. 그렇죠?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컨대 동사에는 관형사형이 는이 붙을 수 있고 형용사는 는이 붙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형용사는 현재 진행형이 없다는 뜻이죠. 형용사는 현재 진행형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다 없다는 있는 없는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둘이 의미상으로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하면 그렇지 않니 동사 형용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 형용사 두 가지의 특성을 보이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새로운 품사 존재사로 설정하자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존재사가 필요하다는 존재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했죠. 그러나 다음에 무조건 주제문이라고. 그러나 이 두 단어 때문에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주제문이다. 예컨대 있다는 있는다 있어라는 표현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없다는 없는다 없어라가 불가능하니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나으리라고 본다 그랬네요.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 여기 나오는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는 말입니다. 일에 대한 뭐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대가 제기하는 주장을 먼저 쓰고 거기에 대한 논파를 통해서 뭐하고 있죠?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게해서 뭐가 나와서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고 이걸 갖다가 어쩌죠? 말 그대로 논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파한 다음에 결국은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돼.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거기 나오는 4번에 다른 사람의 견해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 뭐가 나오냐? 다음 글의 서술의 특징을 올바르게 취한 것은 무엇이냐? 언어의 체계를 이루는 각 항목이나 범주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변화를 입게 되면 다른 항목이나 체계의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 전까지 유지되던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뭐죠? 주지죠. 여기가 주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상술이죠. 체계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말소리에서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중세 국어의 모음이 점차 소실되자 그의 담당했던 의미 분화의 기능이 다른 몇 개의 모음으로 분담되었다. 그래서 마살이 마을이 되고 삼해는 소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는 첫 음절의 아는 아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아는 의로 바뀌었으며 또 어떤 것은 오로 변하기도 했다고 설명해왔다. 이러한 예를 가지고 국어의 모음체계 자체가 달라진 것을 방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서 모음이 소실된 결과 그 모음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이 의, 오, 세 분야로 분산되어 세 모음이 담당해야 했던 단어가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랬네. 결국은 여기서 좀 부연을 해보자면은 여기 나오는 아라는 발음이 굉장히 애매한 발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영어에서 이 발음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발음이 상당히 독자적 발음을 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이 뭐죠? 대체로 음가의 소실이 언제? 대체로 17세기에 문자의 소실이 언제? 1933년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7세기에 결국은 음가의 소실이 결국은 뭘 가져오죠? 우리 국어에서 모음조화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 국어에서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렇게 엄격했던 모음조화 현상이 파괴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는 음가의 소실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는 말입니다. 원칙이 있는데 원칙은 이음절에서는 뭘로? 아로, 이 음절 이하에서는 의로 변한 게 일반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재에 있는 예를 먼저 쓰자면은 여기 나온 마살이 있으면은 먼저 이게 먼저 와야겠죠? 그쵸? 반침이 먼저 소멸되니까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 나온 아와 아가 두 개가 겹치면은 말입니다. 항상 뒤에 치를 먼저 바꿉니다. 그 상태에서 앞에 치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기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기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여기는 아가 우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아사 그렇죠. 이것이 이것이 뭐죠? 아우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있죠? 여스 뭐죠? 여의 뭐죠? 여우 이렇게 왔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 아가 뭘로 여기 나온 오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교재에 나오는 삼해 그죠? 이것이 뭘로? 소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아마 이렇게 왔을 것이다. 그죠? 그랬을 때 결국은 여기 나오는 아라는 음은 하나의 변화가 여기 나오는 어의 전체까지 변화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지야. 두 번째 즉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상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부터 무조건 뭐야? 모두 예시야. 그죠? 맞죠? 거기 나온 세 번째 문장이 뭐죠? 거기 나오는 말소리에서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부터 말입니다. 모두 예시다 이란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글을 갖다 뭐라 하죠? 우리가 예증적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시가 많이 쓰이면 수학법상 뭐라 하죠?
거래법이라고 하죠. 거래법이라고 이렇게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설명문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연이야. 이 부연을 모두 예시에 의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만약에 거기 나오는 2번을 답으로 쓰면 호적을 파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2번은 전형적인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은 논설문이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논설문이기 때문에 2번을 쓴 경우는 없어야겠지. 그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어서 7번에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뭐죠? 주어진 자료를 분석한다 그랬네. 가봅니다. 자, 아리랑이란 민요는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약 30여 종 정도 가까이 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의 본조 아리랑을 비롯하여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원산 아리랑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첫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하고 있지?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아리랑을 갖다가 지역별로 나누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거의 도마다 대표적인 아리랑이 있으나 평안도와 제주도만 없을 뿐인데 그것은 발굴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 울릉도 아리랑까지 발견할 정도이니 실제로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라는 뭐야? 첫 번째 문단이야.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있죠? 아리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음 이어서 그런데 이들 민요는 가락과 가사의 차이는 물론 후렴구의 차이까지 있는데 그중 정선 아리랑은 구성인데 비하여 밀양 아리랑은 흥겹고 임차며 진도 아리랑은 서글프면서 해학적인 멋이 있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를 가만히 보면은 말입니다. 뭐죠? 여기까지를 내가 니은이라고 했을 때 니은은 뭐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조죠. 대조. 두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정선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그렇죠? 다음 이어서 서울 아리랑은 이들의 공통점이 응집되어 구성지거나 서글프지 않으며 또한 흥겹지도 않은 중간적인 은근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서울의 아리랑은 그 형성 시기도 지방의 어느 것보다도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일단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 아닙니까? 그렇죠? 아리랑의 뭐죠?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봐줘야 할 것 같아. 그랬을 때 첫째 1번 대상을 분류하여 설명한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비교 설명하다. 맞았죠? 구체적인 예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의 개념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번과 3번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말입니다. 내가 그랬죠? 여기 나오는 뭐라 했죠? 여기에 분류가 있고 구분이 있다. 분류는 뭐라 했죠? 내가 묻기. 이건 뭐죠? 나누기다. 그런데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은 분류와 구분을 나눠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 묶어서 분류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분류와 구분을 나눠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주의해달라. 만약에 우리 교재는 구분입니다. 구분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구분이 없으면 분류라고 써도 안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걸 묶어서 분류라 그래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눠서 분류, 구분 이렇게 본다. 그죠? 단일한 기준 아래에서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 아니야.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가는 것을 분류, 그 다음에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것을 구분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나와서 개념의 제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이랑의 정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 답이 나올 일이 없네. 그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길 대조, 그죠? 자문, 자답, 그죠? 대조, 역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한다. 됐습니까?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건 첫 번째라고 쓸래. 기억은 뭐야? 지정이야. 그죠? 다음 두 번째.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국민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죠? 그러므로 니은은 말입니다. 뭐죠? 기억의 결과죠. 그죠? 그러므로 이것과 이 앞에는 말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런 말이 들어있어야 돼. 그러므로 해야 돼. 그러므로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국민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죠? 이 글의 주지야. 그리고 보신 대로 뭐죠? 정책명제야. 명제가 있는 부분이 주지라겠죠. 다음 이어서 절대 군주의나 독재 체제에서 왕이나 권력자의 말이 곧 법이었다. 설사 법이 있다 하더라도 통치자의 의사에 따라 아무 쓸모없는 물건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 나온 것을 디귿이야 돼. 디귿은 뭐야? 여러분 보신 예시야. 그죠? 다음 그 예시의 구체화가 어디가 있냐? 그 다음이야.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여기가 지금 예시의 구체화야.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대통령이 헌법의 기능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 대통령은 헌법을 초월하는 최고 기관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법 대신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라 부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을 니을 할 때 니을은 디귿의 뭐죠? 상술이야. 그쵸? 다음 이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든 법에 의해서만이 국민을 통치할 수 있다 그랬네요. 여기 나오는 미음의 말입니다. 뭐죠? 여러분 자신은 뭘로 봐줘야 돼? 전체의 결론으로 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칠판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칠판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냐? 여기를 지워버릴래.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냐? 아시죠? 이게 바로 뭐야? 태전제야. 그죠? 이게 소전제야. 그죠? 이게 뭐죠? 결론이야. 전형적인 뭡니까? 연역 추론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나오는 미음에 있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법에 의해서만 이 국민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 이어서 그러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 나오는 3번 보세요. 그 3번 보세요. 어떤 짓을 뒷받침하게 반대되는 사실이 어디에 있어? 소위 법치주의가 무너졌던 시기를 예로 들었죠. 그렇죠? 그걸 예로 들어줌으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잘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던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곡의 참화설이죠. 이미 여기에 설자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설득적이며 교훈적이며 그렇죠? 철학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 했지? 그렇죠? 우리가 유비추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귀납법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씩 글을 써놓고 말입니다. 이 글의 특성은 뭐냐, 정제법은 뭐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살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유비출현이야. 귀납법이에요. 그리고 뭐죠? 설득적이며 교훈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의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책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겨우나 구럴 만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였으나 말이 높고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린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책질하여 곧빌로 오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이런 때도 이틀어서 마음이 이틀어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그랬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뭐죠? 말을 빌려 탄 경험, 즉 사례를 들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 다 말을 빌려 탔던 병든 말을 빌려 탔던 관계없이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소용에 대비하는 것을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그랬을 때 말입니다. 여기는 자기 소유일 때의 느낌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야. 그러나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가 나오면 무조건 주지 아니면 전환이야. 그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게 주제문입니다. 그죠?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뭐죠? 우리가 흔히 하기는 주지야. 뭐죠? 참다운 내 소유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게 주제문이죠. 참다운 나의 소유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 자기 소유라고 끝내 판상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애토리가 되고 백성을 가졌던 집도 애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욱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해가지고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현실에 대한 비판이죠. 그죠? 현실 비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뭐가 나왔냐? 맹자가 일컬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는 뭐야? 속여놓은 거예요.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으면 저는 속여놓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내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 참화살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해가지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 뭐죠? 글을 쓰게 된 취지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가 이 글의 주제문단이에요. 여기가 주제문단이야.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으로 여기는 지금 뭐야? 이렇게 해서
말을 빌려 탄 경험에서 자기의 깨달음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유추죠. 그죠? 귀납법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설득적이야? 교훈적이야? 그죠? 설득 교훈적이야.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이 두 개 의문다는 말입니다. 이 위에 나온 주제에 대한 뭐에 해당해? 부연에 해당해. 그죠? 이건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그죠? 이건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맞죠? 그러므로 말입니다. 이런 거 보려 뭐 됐다 그래? 유추되었다 그래. 뭐라 했죠? 소위 확장된 비유한 전개를 우리는 유추되었다 그러죠. 그죠? 설은 무조건 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설은 무조건 글이 이렇게 나타나. 그죠? 그래서 설은 무조건 뒤에가 주제문이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거기서 하나 볼라 합니다. 뭐죠? 주지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필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한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으면 제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요. 거기 비복 밑줄 한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나온 비복 한자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은 계집종 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노비라고 하면 여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온 게 뭐냐? 이건 여기는 남자죠. 사내종 복자요. 그죠? 사내종 복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 드라마 해신할 때 말입니다. 거기 나온 최수종의 어렸을 때 이름이 종복이야. 그래서 종이면서 사내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 하지? 이렇게 하죠? 공복이라 그러죠. 공무원을. 그죠? 공공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계집종 비 사회종 복 그래서 공복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복시험에 잘 나와. 그다음에 비복 하시죠. 이런 말들이 많죠. 여러분 저는 자웅을 겨룬다. 자웅 LG와 롯데와 기아가 뭐죠? 자웅을 겨룬다. 자웅도 암컷과 수컷이라는 뜻이죠. 기린도 암컷과 수컷이라는 뜻이죠. 비복도 남자와 여자라는 뜻이죠. 그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복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밑에 1번, 2번, 3번, 4번 이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 먼저 3번 보세요. 결론 부분에서 성현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죠? 맞죠? 속여놓은 거죠?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리법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뭐죠? 서리법이죠. 다음 이어서 열거법, 영탄법, 열거법 어디에 썼습니까? 거기에 나와주고 있는 그러나 주지문단이죠. 주지문단이죠. 바로 그러나 위에 하고 영탄법 나왔죠. 그러므로 4번이 가장 거리가 멀죠. 묘사는 쇼잉 보여주기를 이야기하니까 거리가 머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래. 한 번 더 가는 게 어디냐? 거기 나오는 어디야? 363쪽이야. 363의 11번 경북 교행을 먼저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냐? 거기 뭐가 나왔냐? 열어보신 대로 이옥설이 나왔죠. 그죠? 고려시대에는 뭡니까? 문인들이 이씨밖에 없죠? 그죠? 이재현, 이곡, 이규보, 그죠? 이승유, 그죠? 제가 보면 이씨밖에 없더라고, 외울 사람들이. 특히 시험에도 이규보밖에, 고려시대는 이규보밖에 안 나와요. 이규보밖에 안 나와. 그 정도로 뭡니까? 이규보의 작품 모두 외워라. 제목이라도 외워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 조선 후기에 와야만이 작가들이 좀 다양해집니다. 김시시, 박시 이런 식으로 해지지. 조선 고려시대는 전부 이씨밖에 없더라고. 찾아봐도 고려시대는 이씨밖에 원래 없었는가? 성씨들이 없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기 나오는 이옥설이야. 이 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걸 먼저 안다 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집에 허물어진 행랑채가 제대로 버티지 못하게 된 것이 모두 세 칸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모두 수여하였다. 이에 앞서 그 중에 두 칸이 장맛비에 새인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게 좀 뭡니까? 좀 애매한 말이야. 그죠? 여기 나온 장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장마가 맞냐? 장맛비가 맞냐?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 늘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장마가 계속되겠습니다 하면 오랫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죠? 근데 이 장맛비를 써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이것이 인외적 표현이 실은 인외적 표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굳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썼잖아요. 여기 나온 이 말과 이 말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나 여기 나온 이 신자가 새 신자거든. 그러니까 이 새를 쓰면 안 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써요, 우리가. 이걸 쓰므로 해서 각 결혼한 남자를 새신랑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아줌마들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야, 걔 신랑 뭐 한대? 이런 말 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좀 오래된 남편, 새로 얻은 남편. 아마 그런 모양이야. 그게 각 결혼하는 게 이미 이렇게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들은 써요. 그러니까 장맛비도 아마 쓰자고 해서 거의 대부분 신문이나 이런 데 장맛비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국립국어연구원에 물어봤어요. 장마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미 장마에 비가 들어있는 뜻인 그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인외적 표현인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걸 인정한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장마비냐 장맛비냐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엊그제도 물어본 게 이거였는데 엊그제 국립국어연구원도 물어본 게 이게 사랑방이냐 사랑빵이냐 빵이냐 방이냐 했는데 국립국어 좀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그랬더니 그냥 사랑방이라더라고. 사랑빵 아니다 사랑방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보편적 원리를 인정한다. 왜 큰다고 다 설명을 하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읽으니까. 표준 발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죠? 보편성이죠. 보편성입니다. 근데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서울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사랑방이라 하지 사랑방이라고 안 하거든. 그죠? 그래서 엊그제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사랑방이 맞냐 사랑방이 맞냐 하고 물어봤는데 사전마다 조금 다르고 네이버 사전은 사랑방이라고 나오고 국립국어원도 사랑방이라고 나오는데 한글학교에서 나온 사전에는 사랑방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게 맞냐 하고 물어본 적이 한번 있어요. 한 최근에 한번. 네, 지금 하면 아무튼 전라도 발음은 아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죠? 자, 그 중에 그 두 칸이 장맛비에 새인 지 오래됐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물 손을 대지 못하였다.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새어들었기 때문에 서둘러 기와를 갈아 넣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려고 본즉 새인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가 추녀 틀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어 그 경비가 많이 들었고 그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제목들은 모두 완전하여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일단 여기까지 뭐야? 사례요 사례. 자기가 집을 고친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나는 여기서 생각하기를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아니하면 곧 그가 나쁘게 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잘못을 하고도 곧 고치길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옥의 제목을 다시 쓸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첫 번째가 뭐야? 집을 수리한 경험을 하면, 두 번째 뭐야? 사람의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고치지 아니하면은 그게 아주 배려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케어가지 아니하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유태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 어렵다.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세 번째 뭐야? 치국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번엔 뭐야? 이게 주지1이야. 이게 뭐야? 주지2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여기도 똑같이 뭐죠? 유추야.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걸 뭐라 하냐? 뭐라 그래? 점층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뭐야? 자기 집수리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자신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대하여. 그러므로 이 글의 전개법을 물었으니까 답은 2번인데 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2번이야. 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2번이야. 그런데 2번이 없으면 이런 글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층적으로 내용이 확장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설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에 있는 지문 보시겠습니다. 10년 지방지 구급 문제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뭐죠? 수필 특급품이야. 지문이 좀 기네요. 내일은 여기를 하면서 내일은 한자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